군자는 남의 좋은 점을 드러내는 것을 좋아하고 소인은 남의 좋지 못한 점을 드러내는 것을 좋아한다. 성취한 사람은 항상 남도 성취하기를 바라고 벽에 부딪힌 사람은 항상 남도 벽에 부딪히기를 바란다. 훌륭한 사람은 남의 장점 듣는 것을 좋아하고 못난 사람은 남의 단점 듣기를 좋아한다. 여유 있는 사람은 항상 남을 칭찬하고 부족한 사람은 항상 남을 헐뜯는다. 나는 어떤 사람인가? 책 읽는 다락방의 죄입니다. 하루하루는 더딘 것 같은데 지나간 세월은 참 빠릅니다. 해가 바뀌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란 인사를 주고받은 게 엊그제 같은데 다시 또 그 인사를 해야 하는 때가 왔네요.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마음 챙김의 인문학인데요. 이 책의 저자인 임자헌 씨는 이맘때가 되면 우리 모두가 한 번쯤 생각해봤을 나이 먹어감에 대해 프롤로그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이를 생각해보면 내가 벌써라는 탄식이 절로 나온다. 적지 않은 세월이 쌓인 나이. 나이가 이 두께가 되도록 나는 무엇을 쌓았을까? 나는 얼마나 탄탄하고 든든한 사람이 되어 있을까 돌아보면 뿌듯하기보다는 아쉬움과 후회가 더 많이 밀려든다. 하지만 1년이 얼마나 빨리 흐르는지, 그래서 아주 살짝만 느슨하게 마음을 먹어도 벌써 12월이네 하는 아쉬움과 함께 한 해가 저물어 버리는 것을 보면 그렇게 흘러가는 1년을 계속 쌓는다고 무엇이 더 깊고 넓어질 것 같진 않다. 하루하루, 순간순간의 시간을 붙잡는 방법을 이제 찾아보아야 하지 않을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방법에는 여러 길이 있습니다. 누구나 원하는 좀 더 쉽고 편안한 길을 찾다 보면 편법에 접근하게 되고, 이 편법은 보통 남보다 약은 듯하고 당장은 안락한 듯하지만 끝이 안 좋을 때가 많죠. 그래서 역사 속 현인들은 좀 더 멀리 보고 가장 진실하게 가장 바른 길을 모색했고 그 지혜를 우리에게 전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시간들을 의미 있게 만들어 나가기 위해선 이 지혜를 배워야 하리라 생각합니다. 저자는 옛 글들이 외투가 낡았을 뿐 그 내용은 얼마든지 오늘과 소통할 수 있는 생기발랄한 내용들이 많이 있음을 발견하고 지금 여기의 문제에 대해 과거의 지혜를 모아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4개의 챕터 안에 인생의 사계에 대한 내용을 나누어 담았는데요. 발췌한 글들도 재미있고 마음에 새기고 싶은 좋은 글들이 많습니다. 그럼 본문 가운데 몇 개의 글들을 부분 정리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좋아요의 그물. 사람다운 사람이 나를 사람이라 하면 좋아할 만한 일이고 사람답지 못한 사람이 나를 사람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것도 좋아할 만한 일이다. 사람다운 사람이 나를 사람이 아니라 하면 그건 걱정할 만한 일이고 사람답지 못한 사람이 나를 사람이라 한다면 그 또한 걱정할 만한 일이다. 이 글은 참 재미있게 짜여 있다. 이달중은 이 글에서 유비자와 무시홍이라는 가상의 인물을 설정해서 이야기를 풀어나간다. 유비자는 아닌 사람이란 뜻이고 무시홍은 없는 늙은이란 뜻으로 존재하지 않는 사람이란 뜻이다. 이름부터가 재미있다. 양자 역학적이다. 어느 날 유비자가 무시홍에게 이런 말을 했다. 얼마 전에 사람들이 모여 인물에 대해 논했는데 누구는 그대를 가리켜 사람답다고 했고 또 다른 누구는 그대를 가리켜 사람답지 못하다고 했습니다. 왜 그대는 누구에게는 사람 대접을 받고 또 다른 누구에게는 사람 대접을 받지 못하는 겁니까?
무시용이 이 말을 듣고는 별일 아니라는 듯 덤덤히 대답했다. 사람들이 나를 사람다운 사람이라고 해도 나는 기분이 좋지 않고, 사람들이 나를 사람다운 사람이 아니라고 해도 별로 화나거나 걱정되지 않아요. 그것보다는 사람다운 사람이 나를 사람이라고 하고, 사람답지 않은 사람이 나를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게 더 낫죠. 나는 나를 사람이라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며 나를 사람이 아니라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몰라요. 사람다운 사람이 나를 사람이라 하면 좋아할 만한 일이고, 사람답지 못한 사람이 나를 사람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것도 좋아할 만한 일이죠. 사람다운 사람이 나를 사람이 아니라 하면 그건 걱정할 만한 일이고, 사람답지 못한 사람이 나를 사람이라 한다면 그 또한 걱정할 만한 일이고요. 기분 좋아하거나 기분 나빠하고 걱정하기 전에 평가하는 사람부터 살펴야 할 일이죠. 나를 사람이라 하고 나를 사람이 아니라 하는 사람이 사람다운 사람인지 사람다운 사람이 아닌지부터 살펴야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직 사람다운, 제대로 된 사람이어야 능히 사람을 사랑할 수 있고 사람을 미워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를 사람이라 하는 사람이 제대로 된 사람이던가요? 혹은 나를 사람이 아니라는 사람이 제대로 된 사람이던가요? 이에 유비자가 웃으면서 물러갔다. 이달충은 말한다. 내가 받는 평가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가 내리는 평가인지가 더 중요하다고. 논어 자로편에 보면 공자가 제자 자공과 이런 대화를 나누는 장면이 등장한다. 자공이 물었다. 어떤 사람이 있는데요. 주변 사람이 모두 그를 좋아해요. 그 사람은 어떻습니까? 공자가 말했다. 좀 그런데. 그럼 주변 사람이 그를 모두 싫어하면요? 그 사람은 어떻습니까? 그것도 좀 그런데. 주변 사람 중에서 착한 사람들은 좋아하고 못된 사람들은 싫어하는 사람이 낫지 않겠냐? 정말이지 맞는 말이다. 좋은 사람이 나를 칭찬해야 내가 좋은 사람인 거지, 나쁜 사람이 나를 좋은 사람이라고 하면 나는 대체 어떤 사람인 건가? 그리고 좋은 사람이든 나쁜 사람이든 누구에게든 좋은 사람이라고 칭찬을 받는다면 그건 이도 저도 아닌 그저 칭찬받기 위한 자아만 있을 뿐 아무 판단도 기준도 없는 사람일 수 있다. 그래서 공자는 이런 사람을 매우 싫어했다. 세상의 가치 판단을 흐리게 하는 사람이라면서 말이다. 왜 공부하는가? 사람의 타고난 외모는 못생긴 것을 예쁘게 고칠 수 없고 타고난 체력은 약한 것을 강하게 바꿀 수 없으며 타고난 키는 작은 것을 크게 늘릴 수 없다. 이것은 이미 정해진 분수이기 때문에 고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나 오직 내면은 어리석은 것을 지혜롭게, 못난 것을 멋지고 훌륭하게 변화시킬 수 있다. 지혜로움보다 아름다운 게 없고 멋지고 훌륭한 인품보다 귀한 게 없는데 왜 멋지고 지혜로워지려 하지 않고 하늘이 내려준 본성을 훼손하고 있는 것인가? 경몽 요결. 그 유명한 율곡이의의 이 책은 시작하는 말을 지나면 곧장 뜻세우기로 본편이 시작된다. 공부를 하려면 뜻부터 세워야 한다. 익숙한 것 같지만 낯선 말이다. 우리는 일정한 나이가 되면 학교에 들어가고 그렇게 학교에 들어가면 좋든 싫든 상관없이 공부란 무엇인가를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아도 공부가 시작된다. 그리고 그 공부는 성적으로 이어지며 성적은 상급 학교로의 진학으로 이어지고 진학은 대학 입학으로
대학 입학은 취업으로 이어진다. 그래서 공부에 엄청난 시간과 청춘을 다 쏟아붓고 부모님들은 허리가 휘도록 교육비를 대지만 정작 왜 공부하는지는 모르는 기묘한 상황을 살아간다. 나 스스로 뜻을 세워 공부에 임해 본 적이 없고 아무도 그것을 꼭 필요하다고 권하지 않는다. 공부법에 대해 쓰인 책이 대뜸 뜻세우기부터 시작되는 것을 보고 조금은 낯설어하는 나를 보며 오늘날 교육 풍토에 씁쓸함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 그래, 공부는 목표 세우기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라 뜻 세우기부터 시작하는 게 맞지. 이의 이 글을 처음 읽었을 때 나는 설핏 웃었다. 요즘은 타고난 얼굴도 마음대로 고치는 세상인데 심지어 키도 키울 수 있고 체력도 어느 정도는 향상시킬 수 있는데 하지만 곧이어 이런 것들에 신경 쓰느라 정작 돈 들이지 않고 억지로 애쓰지 않아도 고칠 수 있는 내면에는 관심을 두지 않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외모에 들이는 돈의 반의 반만 들여도 내면이 곱고 아름다워질 텐데 요즘은 얼굴이든 키든 근육이든 뭐든 바깥으로 보이는 것을 가만두질 않는다. 오히려 가만두면 경쟁력이 없다고들 한다. 그러나 내면은 되레 고칠 수 없거나 어쩔 수 없는 것으로 여기는 것 같다. 사는 게 그런 거야. 사람이란 동물이 원래 그래. 욕망은 본능이야. 누가 알아준다고? 같은 말들이 더 나은 인품이나 인격을 위해 힘을 다해 공부하고 노력한다는 말보다 너무 자주 들리기 때문이다. 나는 왜 배우는가? 무엇을 위해 공부하는가? 공부를 시작하기 전에 스스로 진지하게 물어보는 과정을 통해 스스로 공부의 방향을 결정해야 한다. 뜻 세우기를 하고 나면 무엇을 해야 할까? 이는 낡은 습관 고치기라고 말한다. 사람이 비록 배움에 뜻을 두었더라도 용감하게 곧바로 나아가 이뤄내지 못하는 것은 낡은 습관이 발목을 잡아서 그 뜻을 허물어버리기 때문이라는 말로 이 장을 1장 다음에 배치한 이유를 밝히고 있다. 습관을 고치지 않는다면 어떤 뜻을 얼마나 굳세게 세웠든 곧 뿌리내리지 못하고 무너져 버릴 것이라고 경고한다. 율곡 선생이 말하는 나쁜 습관은 다음과 같다. 첫째, 마음은 게으르고 몸은 함부로 놀려서 그저 놀고 편한 것만 생각하고 구속받는 것을 매우 싫어한다. 둘째, 늘 부산스럽게 뭔가를 하고 가만히 있지 못해서 고요하게 자기를 추스르지 못하고 분주히 움직이며 남과 수다 떠는 것으로 시간을 보낸다. 셋째, 남 따라하는 걸 좋아하고 남과 다른 것을 싫어해서 세속에 잘 동화되어 자기 자신을 좀 수양해서 변화해 보려 하다가도 남과 부딪히게 될까 두려워한다. 넷째, 문장을 잘 써서 한때의 명예를 얻는 데 취하고 경전을 표절해서 겉만 그럴싸하게 꾸민다. 다섯째, 글씨와 편지, 요즘으로 치면 SNS에 공을 들이고 악기 연주, 요즘의 클럽쯤에 해당하겠죠. 악기 연주와 술 마시기를 일삼아 유흥을 즐기면서 이걸 스스로 운치 있는 삶이라고 말한다. 여섯째, 한가한 사람들과 게임을 즐기고 종일 먹기를 탐하고 내기를 일삼는다. 일곱째, 부귀를 부러워하고 빈천을 싫어하며 보잘것없는 옷과 음식을 매우 부끄러워한다. 여덟째, 기호와 욕망에 절제가 없고 돈과 이익과 놀이와 연애에 탐닉한다. 이런 안 좋은 습관들을 먼저 정리하지 못하면 오늘 한 일을 내일 고치기 어렵고 아침 행실을 저녁에 다시 저지르게 되니 발전이 없어
공부를 해도 진척이 없다는 것이다. 이게 나야. 근데 그게 뭐? 계림의 김자정이 땅을 사서 집을 짓고는 지프로 지붕을 덮고 스스로 벼로하기를 동두, 즉 대머리라 했다. 호라는 것은 나를 부르는 것이고 나는 대머리니 나를 대머리로 부르는 것이 옳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이 내 모습을 보고 그렇게 부르니 나로서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당연하지요.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대머리다. 그런데 스스로 자기 호를 대머리라고 정했다. 한자로 하면 동두인데 한자에 민둥산, 대머리라는 의미가 있다. 화가 나서든 장난이든 누군가가 머리가 벗겨진 사람을 향해 야, 대머리야 라고 한다면 분위기는 당장 험악해질 것이다. 그런데 이 글의 주인공은 되레 자기 호칭으로 대머리를 골랐다.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여보게 대머리로 대화를 시작하게 되는 것이다. 누군가 호를 그렇게 지은 이유를 물었다. 그는 이렇게 대답했다. 나는 얼굴에 윤이 나고 머리숱은 원래 적었어요. 술을 잘 마시지 못하는 편인데 술이 있기만 하면 진하든 묽든 탁주든 청주든 사양하지 않죠. 그러다가 취하면 모자를 벗고 머리를 드러내 보이거든요. 그러면 보는 사람들이 모두들 나더러 대머리라고 합디다. 그래서 내가 호를 이렇게 지었죠. 호라는 것은 나를 부르는 것이고 나는 대머리니 나를 대머리라고 부르는 것이 옳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이 내 모습을 보고 그렇게 부르니 나로서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당연하지요. 정말 당당함의 끝판왕이다. 이 글을 처음 읽었을 때 허를 찔린 느낌이었다. 사실 대머리는 자신이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유전적인 이유가 크기 때문이다. 머리숱이 좀 적어진 것만 같아도 전전긍긍하게 되고 주변 사람들로부터 머리숱과 관련해 한마디 듣기만 해도 의기소침해지기 마련이다. 그런데 이 글의 주인공은 그래, 나 대머리야. 대머리인데 그게 뭐? 라고 되묻는다. 수도 없이 불릴 호로 당당하게 대머리를 선택하고는 이와 유사한 옛사람들의 예를 들어준다. 옛날 공자 선생님께서는 태어날 때부터 옆장구로 정수리가 움푹하였기 때문에 언덕이라는 뜻의 구를 이름으로 하고 이 산에 니를 따서 자를 삼았어요. 몸이 삐뚤어진 사람은 그 모습대로 이름을 무질서하다는 뜻의 지리소라고 했고 몸이 꼽추인 자는 낙타라고 했죠. 옛 성현이 모습으로 호를 삼은 경우가 많으니 어찌나만 그리 안 하겠습니까? 공자를 상상해보면 여리여리하고 고고한 학자의 모습일 것 같지만 사실 전혀 아니다. 체구가 아주 크고 생김새가 우락부락했는데 특히 머리가 짱구였다고 한다. 지리소는 장자에 나오는 인물로 아주 못생긴 데다가 목은 배꼽 아래까지 늘어지고 양 어깨는 머리 위까지 올라간 꼽치였다. 거기에 머리털은 뻣뻣하게 곤두서고 허리는 두 다리 사이에 묻힌 모습이었다. 그러니까 형태가 지리한, 즉 질서를 갖추지 못한 모습이었던 셈이다. 낙타는 곽탁타라는 인물로 유종원이 쓴 나무 심는 사람 곽탁타에 등장하는데 나무를 기가 막히게 길러내는 정원사다. 등이 굽고 솟아있어 허리를 펴지 못하는 선천적 장애를 가지고 있었는데 사람들이 낙타 등 같다며 낙타라고 놀려 부르니 아, 이 별명 딱인데? 라면서 낙타를 자기 이름으로 삼아버렸다. 이들 모두 보통 사람 같으면 숨기기 바빴을 자신의 단점을 자신의 개성으로 삼아 자신감 넘치게 살았던 인물들이다. 김자정은 이런 사람들을 예로 들며 자기도 대머리니까
대머리라고 불리겠다고 선언한다. 그리고는 계속 말을 이어간다. 또 속담에 머리가 벗겨진 자는 빌어먹지 않는다고 하니 이건 복을 누릴 징조이지요. 그리고 사람이 늙으면 머리가 벗겨지는 건 필연적인 일이니 이건 또 장수의 징조이고요. 내가 가난해서 빌어먹게 되는 일이 없고 천명을 누려 일생을 마친다면 내 대머리가 나에게 덕을 입힌 것은 측량할 수 없을 정도일 겁니다. 부귀하고 장수하는 것을 누가 바라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하늘이 만물을 낼 때 치아를 준 것에는 뿔을 주지 않고 날개를 준 것에는 발을 둘만 주었으니 사람에게도 그러해서 부귀와 장수를 겸한 자가 드물어요. 부귀하고도 보존하지 못하는 자를 또한 많이 보았으니 내 어찌 부귀를 바라겠습니까? 이 초가집이 있어 내 몸을 가리고 거친 음식으로 나의 주림을 채우며 나의 타고난 수명을 마칠 따름입니다. 사람들이 이것으로 나를 부르고 나도 이것으로 자칭하는 것은 내가 대머리인 것을 나 스스로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대머리가 부귀와 장수를 누릴 징조란다. 그러나 이렇게 한꺼번에 많은 것을 누리면 안 되니 부귀는 포기하겠다는 겸손까지 보인다. 글쓴이 권근이 김자정의 이 이야기를 굳이 기록한 이유가 뭘까? 권근은 피부가 유난히 검어 작은 까마귀라고 불렸기 때문이다. 권근 또한 이것을 호로 삼아 자신을 소호자라고 불렀다. 권근은 김자정의 이 이야기를 듣고 크게 감탄하고는 이렇게 덧붙인다. 대머리와 까마귀는 굳이 꾸민 것도 아니건만 겉모습 때문에 그렇게 지목되었습니다. 사람의 안에 있는 것으로 말하면 나의 수양에 달려있지요. 얼굴은 생기가 돌고 아름답지만 성질은 사나운 자도 있습니다. 어찌 용모로 사람을 단정할 수 있겠습니까? 김군이 크고도 넓은 학문과 크고 민첩한 재능으로 조정에서 여러 해 벼슬하며 대간의 요직을 역임하고 시종직에 오랫동안 있으면서 빛나는 명성이 크게 전파되어 사람들이 모두 높은 자리에 오를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이 매우 겸손하여 부귀를 사모하지 않고 초가집에서 일생을 마치겠다 하니 그 수양의 수준을 알 것 같습니다. 이른바 내가 흠잡을 것이 없다는 말이 바로 이 사람에 해당된 말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모로 보고 배울 게 많은 대머리 김자정의 이야기를 이렇게 끝맺고 마지막에 쓴 날짜와 쓴 사람을 밝히면서 작은 까마귀가 쓰다라고 적었다. 창룡 임자년 가을 8월 12일에 소호자가 쓰다. 자본주의는 외모의 단점을 지적하며 고치라고, 고칠 수 있다고 유혹하지만 그 유혹의 대가는 생각보다 크다. 바꿀 수 없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바꿀 수 있는데 바꾸지 않고 있는 것을 부끄러워하라는 두 사람의 충고가 날카롭다. 나는 내 식대로 살 거야 라고 말하면서도 진짜 내가 나로 사는 것이 어떤 것인지 그 핵심은 놓치고 있는 것이 아닐까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나의 오늘을 돌아본다. 최고의 학습 방법. 백성 중에 도둑질을 업으로 삼는 자가 있었다. 그가 자기 아들에게 그 기술을 전부 가르쳐주니 그 아들이 자기 재주를 자부하여 자기가 아버지보다 훨씬 낫다고 생각했다. 그가 아버지에게 자랑스레 말했다. 저의 기술이 아버지의 기술과 똑같은데 힘은 제가 훨씬 낫지요. 이 상태로 밀고 나간다면 제가 무엇인들 못하겠습니까? 그러자 아버지 도둑이 고개를 가로저으며 말했다. 아니, 아직이다. 지혜는 배워서 이루어지는 데는 한계가 있다. 스스로 터득해야만 넉넉해진다. 그런 면에서 너는
아직 아니다. 앞의 도둑부자 이야기를 쓴 강희맹은 엄청난 집안 출신이다. 고려 때부터도 대단했고 조선시대에도 대단했다. 강희맹의 아버지는 심온의 사위, 그러니까 세종대왕이 이모부가 된다. 형은 시, 글씨, 그림 모두 뛰어나 삼절이라 불렸던 강희안이다. 강희맹은 1447년 24세로 친시문과의 장원급제에서 관직에 나아갔고 이후 세조에게 총애를 받았다. 예조, 형조, 병조, 이조 판서를 지내고 종일품 좌찬성까지 올랐다. 그래서 집안의 후광 덕에 아들이 과거를 보지 않고 벼슬에 나갈 수 있었다. 그러나 그 아들은 그렇게 나간 벼슬자리를 스스로 포기하고 제대로 공부해서 제대로 벼슬길에 나설 것을 다짐한다. 이 글은 그가 아들 강구손에게 교훈을 주기 위해 지은 5가지 이야기 중에 한 편이다. 아버지의 이 가르침은 유효했던 모양이다. 강구손은 결국 과거의 급제에서 떳떳하게 벼슬길로 나갔고 우의정까지 지냈다. 강구손 옆에 앉아 슬쩍 이 재미난 이야기를 들어보자. 도둑은 그동안 자신이 갈고 닦아온 모든 기술을 아들에게 아낌없이 가르쳤다. 아들도 도둑질에 재능이 있었는지 그 가르침을 쑥쑥 받아들여서 기술이 일취월장했다. 교만해진 아들은 이제 자신이 아버지보다 낫다고 자신하는 수준에까지 이른다. 그러나 아버지는 아직 아니라고 한다. 아들은 이해하지 못한다. 대체 뭐가 아니라는 것이죠, 아버지? 아버지는 말한다. 아직 멀었다. 내가 가르쳐준 기술을 사용하면 겹겹이 둘러싸인 성에도 들어갈 수 있고 아무리 꽁꽁 싸매 깊이 감추어둔 물건이라도 찾아낼 수 있겠지. 하지만 한번 차질이 생기면 끝장이다. 아무런 증거도 남기지 않고 어떤 위기에 대처하는 것은 네 스스로 터득한 너만의 경지가 있지 않으면 불가능한 것이다. 너는 아직 멀었다. 아들은 아버지가 자신을 낮게 평가한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그 말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렸다. 어느 날 밤 이 도둑부자는 함께 어느 부잣집을 털었다. 아버지는 아들을 보물창고로 들여보냈다. 아들이 한창 열심히 훔치고 있는데 아버지가 밖에서 문을 닫고 자물쇠를 걸어버리고는 일부러 소리를 내어 주인이 듣게 했다. 도둑이 들었나 싶어 주인이 달려나왔다. 그런데 창고의 문이 잠겨 있는 걸 보고 잘못 들었나 하며 다시 집 안으로 들어갔다. 주인이 돌아간 게 다행이다 싶었는데 아들은 자신이 창고 안에 갇혔음을 알게 되었다. 누군가 열어줘야 했다. 결국 그는 일부러 손톱으로 쥐가 물건을 긁는 소리를 냈다. 그 소리를 들은 주인이 저놈이 내 보물을 다 망가뜨리네. 쫓아버려야겠다. 라며 창고문을 열었다. 아들은 문이 열린 틈을 타 창고에서 빠져나갔다. 그러나 이게 웬일인가? 주인집 식구들에게 들켜버리고 만 것이다. 온 식구가 아들 도둑을 쫓았다. 아무래도 그냥은 벗어나기 어렵다는 걸 안 아들은 연못가를 돌아나가면서 큰 돌을 하나 집어 연못에 던졌다. 풍덩 하는 소리가 들리니 도둑을 쫓더니가 도둑이 물속으로 뛰어들었다 라고 외치며 모두 연못가를 막아서서 뒤지기 시작했다. 이 소란을 틈타 아들 도둑은 완전히 빠져나오게 되었다. 아들 도둑은 아버지를 보자마자 원망을 시작했다. 아버지, 짐승도 제 새끼는 보호하는 법인데 제가 뭘 잘못했다고 그러세요? 그러자 아버지는 빙긋 웃으며 이렇게 말했다. 이제 되었다. 너는 천하제일의 도둑이 될 것이다.
남에게 배운 기술은 한계가 있지만 네 스스로 터득한 경지는 무궁하게 응용할 수 있는 법이다. 더구나 완전히 궁지에 몰려 어찌해 볼 수 없는 답답한 상황은 사람의 심지를 굳게 만들고 사람의 기술을 한층 성숙하게 만든다. 내가 너를 위험에 빠뜨린 것은 너를 진정으로 건져주기 위한 것이었다. 네가 만약 그 창고에 갇히고 정신없이 쫓기던 어려움을 겪지 않았다면 어떻게 쥐가 긁는 흉내나 연못에 돌을 던지는 희한한 꾀를 낼 생각을 할 수 있었겠느냐? 네가 생각지 못한 공경에 맞닥뜨렸기 때문에 기발한 지혜를 낼 수 있었던 것이다. 생각이 이제 한 번 튀었으니 이제 다시는 헤매는 일이 없을 것이다. 너는 천하 제일이 될 것이다. 그리고 그 아들은 정말로 천하무적의 도둑이 되었다. 이 이야기를 들려주고 강희맹은 말한다. 도둑질이란 남을 해치는 기술이지만 그것도 반드시 스스로 터득한 수준이 있어야 비로소 천하제일이 되는 법이다. 그러니 제대로 된 선비가 도덕과 공명의 뜻을 두는 것은 더 말할 필요 있겠느냐. 대대로 벼슬하여 국록을 누리는 집안의 후손들은 사람을 사랑하고 사람답게 사는 일의 아름다움과 학문의 유익함을 모르고 자신이 높은 지위에 오르고 이름이 나고 나면 이전에 뛰어났던 사람들은 만만하게 여기고 오랜 업적을 무시하곤 한다. 너도 이 이야기처럼 창고에 갇히고 급하게 쫓기더라도 어려움을 피하지 말고 마음에 스스로 터득하는 것이 있어야 한다. 소홀하게 여기지 말거라. 요즘엔 잘난 부모를 두는 것도 경쟁력이라고 말한다. 집안의 후광 덕분에 교육 혜택을 충분히 누려 남보다 조금 나아진 걸 가지고 자신이 스스로 대단한 사람인 양 으스댄다. 부족함 없고 이지러진 것 없이 키우고 싶은 것이, 결여가 없이 키우고 싶은 것이 부모의 마음이지만 무언가가 결핍되었을 때의 간절함 속에서 자녀는 홀로 서는 법을 배운다. 세상을 보는 눈을 키운다. 자신의 인생을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는 것을 깨닫는다. 자신의 부족함이 빚어낸 결과들을 책임지며 그 안에서 진짜 지식을 습득해 가는 것이다. 본문 중에 그리스 신화의 에리직톤이란 왕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그 왕은 저주를 받아 채워지지 않는 식욕을 갖게 되어 자기의 몸까지 다 먹어치웠지만 결국 허기를 이겨내지 못했다고 합니다. 어디 식욕뿐이겠습니까? 돈에 대한 욕심도 지위에 대한 욕심도 그대로 방치해두면 그 욕망은 더욱 커져 결국 저주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자족할 줄 알면서 그 나머지는 주위를 둘러보고 조금씩이라도 베풀어 보면 그 기쁨은 내 몸을 채울 때보다 훨씬 더 클 수 있습니다. 이로움을 도모하지 않으면 결국 외로움으로 돌아올 테니까요.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